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눈보라가 몰아치던 산길, 차가 멈췄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날 한 여자는 얼어 죽을 뻔했고 또 다른 할머니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는 감사가 아닌 소문과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운명은 다시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설령리. 수진이는 이 작은 마을에서 벌써 28년을 살아왔고 올해 29살이 되었다. 겨울이 가장 무서운 계절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추위가 심해질수록 일거리는 줄어들고 역설적으로 돈은 더 많이 필요했다. 난방비는 치솟고 고향 친척에게 진 빚은 여전했으며 매달 40만 원의 월세는 자꾸만 밀렸다. 그 저녁도 수진이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마을 외곽의 건설 현장에서 막내처럼 일을 끝낸 후 인근 창고 정리일까지 남겨두고 있었다. 겨울이라 오후 5시면 어둑어둑해지는 날씨였지만 더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그날따라 눈이 유난히 심했다. 아침부터 내린 눈이 오후로 갈수록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고 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졌다. 수진이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손에 쥔 차 열쇠가 차가웠다. 2003년식 중고차. 겨울이면 시동이 안 걸릴 때가 많은 낡은 차였지만 이 차 없이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며 일을 할 수 없었다. 차는 그녀의 생명줄이었다. 세차게 부는 바람을 헤치며 차로 향했다. 눈은 계속 내렸다. 오늘 정도면 내일은 도로가 막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스쳤다. 실제로 몇 년 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날 사흘을 꼬박 집에만 있으면서 돈 한 푼 벌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끼니를 거른 날도 있었고 라면도 못 끓여 먹고 물만 마신 날도 있었다. 그 고통은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이라도 먹어야겠다. 냉장고에 김치와 계란, 밥이 남아있을 것이다. 계란말이를 해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을 때 느껴지는 작은 진동음이 반가웠다. 시동이 걸렸다. 히터를 켜고 앞 유리창에 붙은 눈을 치우려 했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다. 창문을 내려 손으로 눈을 밀어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듯했다. 다시 한번 느껴지는 현실 마이너스 추위 속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것의 무게가 가슴을 누르지만 수진이는 그 감정을 밀어내고 운전대를 잡았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크지 않은 산길이었다. 편도 20분이면 충분히 집에 닿는 거리였지만 이런 날씨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차의 속도를 줄였다. 와이퍼가 격렬하게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었다. 방향 감각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정도면 더 빨리 집에 닿아야 하는데. 수진이는 속도를 더욱 줄였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들도 희미했다. 혹시 길을 잘못 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지만 이 길은 자신이 수백 번이나 오간 길이었다. 차라리 눈이 가리는 것일 뿐이다. 진정해. 천천히만 가면 돼.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산길은 점점 더 험해 보였다. 왼쪽으로는 낭떠러지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산이 높이 솟아 있었다. 하지만 이 길을 버틸 수 있다. 수진이는 이 정도의 악천후는 이미 여러 번 겪었다. 15분쯤 운전했을 때 차가 갑자기 흔들렸다. 타이어가 무언가에 걸린 것 같았다. 수진이가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던 찰나 차는 더 심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의 느낌은 마치 누군가 차를 집어던지는 것 같았다. 차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스핀이다. 눈길에서의 차 사고는 생명이 오가는 순간이다.
수진이는 핸들을 굳게 쥐고 반사적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차는 이미 제 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마이너스 고함이 저절로 나왔다. 차는 왼쪽으로 휘어져 돌았다. 몸이 운전석에서 흔들렸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차가 무언가에 부딪혔다. 철썩하는 음성. 아마도 전신 주거나 도로 가장자리에 무언가였을 것이다. 그리고 차는 멈췄다. 수진이는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다. 한 손은 핸들을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있었다.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지만 손이 떨렸다. 진정해. 괜찮아.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차밖을 봤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 앞이 더더욱 보이지 않았다. 차창 밖은 온통 하얀 세상이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진이는 차에서 내렸다. 찬바람이 가슴을 따끔거리게 했다. 눈은 종아리까지 왔다. 차를 돌아봤다. 차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앞 범퍼 아래는 눈에 완전히 덮여 있었다. 차를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다. 아, 이런. 휴대폰을 꺼내 신호를 확인했다. 약한 신호였지만 있었다. 타이어 수리점에 전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시간에는 다들 문을 닫고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하나? 수진이는 차 안으로 돌아가 히터는 켜두기로 했다. 최대한 따뜻함을 유지하고 밖의 상황을 더 관찰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후 조금 덜 추워졌을 때 다시 결심했다. 걸어가자. 집은 아직도 멀지 않아. 아마 10분이면 될 거야. 그러나 예상은 틀렸다. 걸으면서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다. 이 길이 맞는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상해.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발걸음을 뗄 때마다 눈이 무릎까지 들어왔다.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웠다. 수진이는 길 옆에 낮은 언덕에 앉아버렸다. 눈은 여전히 내렸다. 정말 이럴 일이. 한숨을 쉬었다. 1시간 전에 자신을 자책했다. 좀 더 일찍 출발했어야 했어. 혹은 이 정도의 날씨에 출발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다. 매달 월세 40만 원이 나가고 고향 친척에게 진 빚도 있었다. 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누군가 지나가겠지.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갈 거야.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는 거의 아무도 이 길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밤 시간에는 더욱 그렇다. 시간이 지났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30분인지 1시간인지 시간의 감각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몸은 점점 차가워졌다. 손가락에는 감각도 없어졌고 발도 마찬가지였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깊은 두려움이 함께했다. 누군가 와줄 거야. 누군가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눈은 계속 내렸고 자신의 주변은 점점 더 하얀 세상이 되어갔다. 그 속에서 수진이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에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멀리서 차의 엔진음이 들렸다. 수진이는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움직임은 어색했다. 발에 감각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손을 저으며 신호를 했다. 여기에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차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았다. 차는 수진이 앞에서 멈췄다. 운전석 문이 열렸다. 한 명의 여성이 내려왔다. 어라, 너 왜 여기 있어? 여성이 물었다. 수진이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다. 아마도 추위와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떠 있었던 것 같았다. 차가 멈췄어요. 길을 잃었고 말을 잇기 힘들었다. 여성은 수진이를 부축해 자신의 차로 안내했다. 그녀의 체온은 따뜻했다. 수진이는 그 따뜻함에 의지했다. 마치 그것이 생명줄인 것처럼. 다 괜찮아. 집으로 가자. 여성이 말했다. 차 안은 따뜻했다.
히터가 최대로 틀려 있었고 앞 유리창에 눈을 치우는 와이퍼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수진이는 창밖의 하얀 세상을 바라봤다.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았다. 몇 분 전까지 자신은 죽음 앞에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따뜻한 차 안에 앉아 있다니. 이름이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다. 여성의 얼굴이 이제 보였다. 중년의 여성이었다. 아니, 사실 수진이 같은 나이대의 사람에게는 충분히 어려 보일 수도 있었다. 깔끔한 외모, 차분한 말투. 무언가 도시에서 온 느낌이 풍겨났다. 이수진이에요. 설령리에 살아요. 수진이가 자신을 소개했다. 여성은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너구나. 마을에서 본 것 같은데. 나는 인근 마을 읍에서 나온 사람이야. 오늘은 산 저쪽에 있는 창고를 확인하러 왔는데 이런 눈이 와서 당신을 만났네. 운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성이 웃으며 말했다. 수진이도 웃음을 지었다.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았다. 이 여성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 산길 어딘가에서 더 이상 깨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 차가 저 뒤에 있어요. 다음에 따로 인사를. 수진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여성은 손을 들어 자신을 막았다. 아,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아침에 날씨가 좀 나아진 후에 함께 돌아가자. 오늘 밤은 당신 집에서 묵지. 여성이 제안했다. 수진이의 마음이 순간 떨렸다. 이 날씨에 또다시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주저없이 수락했다. 차는 설령리로 향했다. 마을 초입에 다다랐을 때 수진이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길 옆에 눈더미에 어떤 형체가 있었다. 처음엔 눈에 묻힌 돌이나 쓰레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움직였다. 어라, 저건 사람인가요? 수진이가 운전석의 여성에게 말했다. 여성은 차의 속도를 줄이고 눈을 찌푸렸다. 그래, 정말 사람 같은데. 멈춰. 여성이 차를 급히 멈췄다. 수진이는 창밖을 통해 다시 그 형체를 봤다. 확실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수진이는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여성도 따라 내렸다. 할머니, 큰 목소리로 외쳤다. 눈더미 속에 놓인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어른이신가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는 서둘러 할머니를 부축했다. 그녀의 몸은 얼어 있었다. 얼마나 오래 이렇게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상태라면 몇 분 안에 위험해질 수 있었다. 여기 앉아 있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수진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 날씨가 점점 나빠지더니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누군가 나를 데려다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여기 앉아 있었어.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수진이는 동시에 자신을 봤다. 불과 몇 분 전 자신도 저렇게 좌절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구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구해야 할 차례인 것 같았다. 인생이란 이런 순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할머니,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요. 제 집이 가까워요. 수진이가 말했다. 할머니는 수진이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절대적인 안도감이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보낸 천사를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수진이는 할머니를 업었다. 그녀의 몸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마치 깃털처럼. 차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는 생각했다. 이 할머니는 어디서 오신 분일까? 혼자 이런 날씨에 산길을 헤매고 다니다니 뭔가 안타로운 일이 있으셨나? 차 안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수진이와 그 여성 사이에 앉았다. 여성은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할머니의 목에 감싸주었다. 이름이 뭐세요? 여성이 물었다. 한나야. 한나 여사. 할머니가 대답했다. 한나 할머니. 이름도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차는 수진이의 집으로 향했다. 수진이의 집은 작은 오막살이 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만은 충분했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 여성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미역국을 끓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부어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수진이의 냉장고에는 말린 미역과 멸치, 그리고 소금이 있었습니다. 고급 재료는 없었지만 따뜻한 국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손을 빠르게 움직여 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그 여성은 할머니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성의 손길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다정한지 수진이는 느끼며 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요. 이제 좀 낫겠죠? 여성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영혼이 비로소 안전함을 느낄 때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긴 했지만 생명의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는 안전해요. 수진이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할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의 차가 미끄러졌을 때, 자신이 길을 잃었을 때, 자신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환 속에서만 우리는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이 끓었습니다. 수진이는 큰 사발에 국을 담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이 떨리는 상태에서도 국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점차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빛이 물러나고 생명의 색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 시간에 이 길을 지나가고 그 여성이 자신을 구하고 그리고 그 여성과 자신이 함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이었을까요? 수진이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신비로움 속에서 무언가 거룩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수진이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침대를 할머니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여성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수진이는 쿠션을 모아 바닥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왜 혼자 이런 날씨에 산길을 헤매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여성은 왜 자신을 그렇게 선뜻 도와주었을까요? 정화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이 정말 근처 마을의 사람일까요? 그녀에게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태도도 무언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날은 밝아왔습니다. 겨울 아침은 어두운 상태로 시작되지만 점점 밝아집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침착해 보였습니다. 어제의 절망이 완화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화영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정화영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고마워해야 할 대상은 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우연 같아요.
우린 그냥 그 우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정화영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조용히 있었습니다.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내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도요. 할머니가 정화영을 가리켰습니다. 정화영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 사세요? 가족은? 정화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난 혼자예요. 오래전부터 혼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 사는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질문보다 침묵이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나 할머니는 수진이의 집에서 사흘을 더 묵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이곳 근처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여러 해 전에 도시로 떠난 뒤로는 연락이 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도 맞지 않아서 혼자 산속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좋은 놈인데 바쁜 거야. 도시에서는 다들 바쁘니까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아들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 밑바닥에 흐르는 외로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감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부모도 일찍 돌아가셨고 서울에 있는 형과는 가끔 연락을 할 뿐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라는 시대가 우리에게 준 것은 편리함만이 아니라 고독이기도 합니다. 정화영은 아침마다 나타났습니다. 나흘 동안 그녀는 계속 수진이의 집에 머물렀고 할머니와 수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할 때 근처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만 말했지만 뭔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태도도 무언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도시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나흘째 아침 할머니는 수진이에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그것은 낡아 보였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예요. 너처럼 착한 사람에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할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가 뭘 가지고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쥔 것도 많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진짜로요. 수진이가 손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수진이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이 간절했습니다. 제발, 이건 내 마음이에요. 받아줄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볍긴 했지만 뭔가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살면서 모아진 누군가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고마워요, 할머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자신의 작은 옷장의 구석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직 열어볼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이튿날 수진이는 할머니를 차로 태우고 그녀가 살던 산속의 집으로 가주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면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또 올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바빴습니다. 일이 많았고 돈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니 약속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올게요. 밥 해드릴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그 표정만으로도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밥을 해주고 때로는 함께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이의 방문을 마치 큰 축제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도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 점점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진이가 할머니를 찾아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진이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어딘가에서 장을 보다가 혹은 일거리를 찾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수진이를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여자 저 할머니한테 뭐 하는 것 같아?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혼자 사는 여자가 낯선 할머니한테 자주 가다니 뭔가 있는 거겠지.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들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들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마을의 모든 곳에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이가 자주 일하던 건설 현장의 책임자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 미안한데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안 되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책임자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마치 어떤 말을 꺼내기가 힘든 것처럼. 마을에서 자꾸 말이 많아요. 당신이 저 할머니한테 뭔가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일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요.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수진이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자신의 가슴을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할머니를 도운 것뿐인데요. 자신은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인데요. 그런데 왜 자신이 미움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수진이는 말을 이으려고 했지만 책임자는 이미 다른 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가장 길고 힘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다른 곳에서 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아본 일거리마다 책임자들은 슬쩍 수진이를 물리쳤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바빠요. 적당한 인원이 없어요. 다음 프로젝트를 기다려요. 하지만 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핑계였다는 것을요. 진짜 이유는 마을의 소문이었습니다. 월세는 점점 밀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집주인은 이미 수진이에게 3번이나 독촉했습니다. 고향의 친척들에게도 빚이 있었는데 그들의 전화는 점점 불친절해져 갔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주말마다 만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차유지비가 필요했고 할머니에게 음식을 사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할머니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는 자신의 좁은 집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도시로?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때 수진이의 옷장의 구석에서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었던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선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뭔가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는 순간 자신은 울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는 그 봉투를 다시 옷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직 그것을 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나날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더 왜곡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할머니한테 뭐 하는 거냐라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은 더 심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그 여자 할머니 돈을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혼자 사는 젊은 여자가 외로운 할머니를 노리고 있다는 거야. 한나 여사가 자식이 없으니까 유산을 노리고 그러는 거겠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선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소문이 실제로 자신의 생활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수진이를 향해 닫혀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상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일주일 뒤 인근 창고 정리업체에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이를 고용한 지 나흘 만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인원으로 변경했다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계약금까지 합의했었거든요. 그들이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수진이를 버렸다는 것은 마을의 소문 때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월세는 2달이 밀렸습니다. 집주인은 이제 수진이에게 험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어서 나가요. 난 너 같은 여자를 둘 수 없어요. 그의 말 속에는 분노와 혐오만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신이 실제로 한 일이라고는 길을 잃은 할머니를 도운 것뿐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베푼 동정심과 따뜻한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많은 짐은 아니었습니다. 옷 몇 벌의 양말, 내복, 그리고 몇 권의 책. 이것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낡은 차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설령리를 떠날 것 같아요. 목이 메인 상태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할머니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늘고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수진이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절망을, 자신이 받은 오해를. 하지만 그럴수록 할머니가 더 미안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형이 서울에서 일거리를 줄 수 있대서 그쪽으로 가보려고요. 거짓이었습니다. 수진이의 형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형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요. 새로운 시작도 좋은 거예요. 수진아, 앞으로도 좋은 일만 많이 있길 바랄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정말로 약했습니다. 그 약함 속에는 절대적인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그 극도의 고독함이 그 목소리 안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은 할머니를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지켜낸 약속도, 그렇게 자주 찾아갔던 방문도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그 준비밤 수진이는 자신의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여기서 저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름도 사람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는 길에 수진이는 한나 할머니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와 작별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할머니에게도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차를 몰고 설령리를 떠났습니다. 뒷거울을 통해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자신의 가슴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누군가의 가슴에 칼을 꽂고 떠나가는 것 같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몇 시간 전에 자신이 준비하던 중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머니 앞에서 나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이 결정을 뒤집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집으면 자신도 할머니도 함께 이 악순환 속에 더 깊이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후회하는 결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차는 밤의 도로를 달렸습니다. 수진이는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설령리에서 멀어지고만 싶었습니다. 멀어져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정했습니다. 서울은 멀었고 돈은 없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찜질방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8,000원이면 밤을 지낼 수 있는 찜질방. 자신은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밤도 보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사흘째 수진이의 저축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손으로 꼽아볼 수 있을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더 지났을 때 수진이는 포기했습니다. 정말로요. 수진이는 자신의 차 안에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도 언제 월급을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빌린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반납하는 것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자신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의로 베푼 손길이 돌아오는 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냉대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수진이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모르니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수진 씨 맞죠? 목소리는 다정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정령이라고 합니다. 수진이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익숙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근데 저를 어떻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한나 여사에게서 당신의 번호를 얻었어요. 저는 당신이 설령리에서 한나 여사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좋은 곳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와준다고요? 이 시점에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히 자신이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났습니다. 네.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진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는 정화영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인근 도시의 카페였습니다. 수진이의 옷은 사흘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입은 옷이었고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령은 수진이의 모습을 한번 보고도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이를 보자마자 일어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악수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이제야 만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령은 예상과 달리 냉정한 사업가라기보다는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동정심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의아해했습니다. 저를 왜 찾으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령은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이 수진이의 마음을 천천히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나 여사가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해했어요. 그분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왔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면서 그분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살아났어요. 정령의 말을 들으면서 수진이는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니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설령리를 떠나고 계신다는 것을 한나 여사가 알았을 때 그분은 정말로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본 중에 가장 슬픈 모습이었어요. 정령의 말에 수진이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령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찾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도우려고 합니다. 당신이 한나 여사를 도왔던 것처럼요. 정령은 수진이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였습니다. 정령이 운영하는 자선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에게 있어서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령이 말했습니다. 뭔가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설령리로 돌아가야 해요. 한나 여사 곁에 있어야 해요. 그분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진이는 뭔가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도 필요했지만 더욱 필요했던 것은 할머니 곁에 있을 수 있는 명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명분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것이 최고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정말요? 수진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정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정령이 서류한 묶음을 수진이에게 건넸습니다.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당신 월세와 생활비를 정산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당신이 설령리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요. 서류를 읽으면서 수진이는 정말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도움이라기보다는 정의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받은 불공정함을 인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깨진 마음을 조심스럽게 모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정령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제 고마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한나 여사를 도왔듯이 나는 당신을 도와야 해요.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요. 그 순간 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항상 불공정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타나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기도 한다는 것을요. 수진이는 설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돌아갈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너 왜 안 받아? 나 너무 외로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정말로 약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그 목소리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느꼈습니다. 마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려던 순간 누군가 자신의 손목을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이제 돌아갈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령리로 향했습니다. 차가 마을에 들어선 순간 수진이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전에 자신을 보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변했습니다. 혹시 정령이 마을에 무언가를 말했을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떠남과 귀환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을까요? 수진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의 집으로 곧장 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수진아.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여전히 작고 약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로 고마워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수진이는 할머니와 함께 자신의 옷장의 구석에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주었던 봉투였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그것을 열어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옆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노트를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나의 인생, 내 이야기, 내 도움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적어 놓은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도시로 떠나간 이야기, 혼자가 된 외로움, 그리고 수진이를 만난 날의 기적,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할머니의 삶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베풀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수진이는 그 글귀를 읽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의를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준다면 그 순환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소박하지만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거야. 돈이 아니라 그것이야. 생각해봐. 내가 혼자 있었는데 넌 나를 도왔어. 그리고 그 도움이 이렇게까지 돌아왔어. 이것이 인생이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의 손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어.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정령과 함께 마을의 복지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마을의 대강당을 개조한 것이었고 주로 노인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침마다 할머니를 데리고 센터에 갔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받은 치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센터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보람찼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을 위해 밥을 차리고 약을 챙겨주고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손을 잡고 울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특히 다른 노인들을 돌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치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할머니는 점점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미소가 더 잦아졌습니다. 수진이는 센터에서의 일을 하면서 마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빛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수진이가 한 일이 무언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좋은 일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을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정비되었고 마을 회관은 복지센터로 탈바꿈했으며 노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생겨났습니다. 정령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갈등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함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의 중심에는 할머니와 정령,
그리고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정령은 거의 매일 센터에 와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왔다고 했지만 점점 마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기가 자신의 집인 것처럼.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정령은 수진이에게 뭔가 물어보고 싶은 표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진, 나 물어봐도 돼요? 정령이 말했습니다. 네.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한나 여사 혹시 누군가한테서 핸드폰 번호를 받았어요? 최근에? 수진이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제 할머니 방에 낯선 전화가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받으셨는데 뭔가 중요한 전화처럼 보였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받으신 후로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정령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뭔가 예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내가 한나 여사한테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넌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정령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령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정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무거운 숨이었습니다. 실은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단순히 당신을 돕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수진이는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것이 공개되려고 했습니다. 무언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명확해지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령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한나 여사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신 말고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 속의 만남이 왜 일어났는지,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신비로운 순환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무언가 깊은 계획인지 말입니다. 정령과 수진이는 센터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었습니다. 한나 여사, 저를 아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정령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기처럼 흐릿한 기억들이 할머니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너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마신 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령이에요. 그리고 전 당신의 딸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정령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울기만 했습니다. 눈물은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50년을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눈물이었습니다. 정령도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녀였습니다. 피로 이어진 모녀였습니다. 수진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길을 잃은 할머니를 만났고 그것이 할머니를 그녀의 딸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로. 정령이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왜 이렇게 멀리 있었는지 지금 와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할머니는 정령을 안았습니다. 그 안음에는 20년의 기다림과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까 괜찮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정말로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용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무조건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정령은 수진이와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를 떠난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정령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찾아뵐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어려워졌어요. 일이 많았고 사업을 시작했고 가족도 생겼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엄마를 향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령은 조용히 했습니다. 마치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자선 사업을 시작했어요. 혹시나 해서요. 혹시 세상의 모든 할머니들에게 베푼다면 내가 우리 엄마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요. 정령의 목소리는 자신을 향한 질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 넌 좋은 일을 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령은 계속했습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 설령리에 왔어요. 당신을 찾게 된 것은 엄마의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당신이 엄마의 유일한 빛이었으니까요. 정령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도왔을 때 나는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엄마를 놓지 않을 때 나도 엄마를 찾을 용기가 생겼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엄마와 나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수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단순히 할머니를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 그 작은 행동이 가족을 되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되살려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령을 바라봤습니다. 모녀의 손이 다시 맞잡혔습니다. 내 아들은 좋은 아이야. 넌 정말 좋은 아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당신이 있어서 난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혼자 있었을 거예요. 정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령의 머리를 쓸어주고 있었고 정령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들의 곁에 앉아 이 순간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수진아, 나 물어봐도 돼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혹시 하늘에서 보낸 아이 같아? 수진이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난 그냥 우연하게 길을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러자 정령이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넌 우리의 약속을 이어준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은 그 순간 수진이는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주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주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신비로운 기쁨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설령리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정령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식도로는 정비되었고 마을 회관은 복지센터로 탈바꿈했으며 노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갈등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함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의 중심에는 할머니와 정령의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센터에 와서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가르쳤고 정령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제 자신은 매니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령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일을 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작년에 그 끔찍한 겨울이 아닌 이제는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를 집으로 데리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에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 눈 봐요. 같은 눈인데 지난해와 다르지 않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같은 눈이에요. 근데 지금은 할머니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 난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 딸도 있고, 수진이도 있고, 다른 아이들도 있고, 정말 고마워요, 수진아. 수진이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센터에 가는 길, 마을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눈이 많이 내렸지만 이번에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하지만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정령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모녀의 인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령이 마을을 위해 준비한 프로젝트의 준공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따뜻한 밥과 의복, 그리고 따뜻한 손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령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준공식에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수진이를 미워했던 사람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진이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우리 어머니가 당신 덕분에 밥을 제대로 먹게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말이에요. 당신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수진이는 이 일을 하길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그것이 순환되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할머니, 정령, 그리고 수진이는 조용한 장소로 갔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지난해 수진이가 눈 속에서 길을 잃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1년이 참 빨리 갔네요. 정령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로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정령이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난 곳이야. 당신이 눈 속에 앉아있던 곳 근처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진이는 다시 한번 그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차가 미끄러지고 자신이 길을 잃었던 그날. 그리고 정령이 자신을 구해줬던 그날. 그런데 그때 정령은 이미 할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당신을 구한 게 우연이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정령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엔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도 그 말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이 소복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눈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수진이는 손을 펼쳐서 눈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손 위에서 녹아갔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당신 알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뭐예요, 할머니? 당신이 나한테 준 것들 그게 돈이나 밥만이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준 건 다시 살 수 있는 이유였어요. 내 딸을 되찾을 수 있는 이유였어요. 수진이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나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세요? 넌 눈 속을 지나가다가 나를 만났어. 그런데 그걸 통해서 넌 너 자신을 구하게 됐어.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요. 그걸 알아요? 할머니의 말에 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할머니를 도왔지만 사실은 할머니가 자신을 도왔다는 것을요. 자신이 길을 잃었을 때 할머니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찾았다는 것을요. 자신이 절망했을 때 할머니를 도움으로써 희망을 찾았다는 것을요. 수진이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정령도 그들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눈 위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아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설령리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자신이 선하게 사는 한 세상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자신이 옳은 일을 하는 한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제 수진이는 매일 아침 할머니 집에 가서 함께 센터로 갑니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가르치고 정령은 이야기를 듣고 수진이는 필요한 것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마을의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눈속을 지나며 만난 약속은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생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선의를 베풀면 그것이 돌아온다는 약속. 누군가를 도우면 결국 그것이 나를 도와준다는 약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이었어요. 수진이는 지금도 매주 주말에 할머니와 함께 그 언덕에 갑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그곳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 그것이 또 다른 가족을 되찾게 하고 결국 전체 마을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겨울 눈은 여전히 춥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진이는 그 눈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곁에는 할머니도 있고 정령도 있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요. 그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을 가장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이제 수진이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눈 속에서 시작된 이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정령과 함께,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요. 눈이 내립니다. 설령리의 하늘에서 소복이 내리는 눈이요. 그 눈 위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선의의 순환 속에서, 사랑의 연쇄 속에서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눈 속의 약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